2026년 현재 중동의 모래바람은 짙은 화약 냄새를 품고 불어오고 있습니다. 전쟁의 불길은 이란 영토를 넘어 주변국으로 걷잡을 수 없이 번져나가는 중입니다. 텔레비전 화면과 전 세계의 뉴스 매체들은 연일 검은 연기를 내뿜으며 불타오르는 거대한 유조선들의 모습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의 대동맥이라 불리는 바닷길이 막히면서 전 세계의 주식시장은 벼랑 끝에 섰고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마저 위협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며칠 전 워싱턴의 백악관에서 서울을 향해 무겁고도 서늘한 최후 통첩이 날아들었습니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과 중국, 일본을 포함한 7개 국가를 향해 호르무즈 해협을 지킬 호위 연합에 즉각 참여할 것을 공개적으로 요구했습니다. 텔레비전 카메라 앞에서 쏟아낸 그의 말은 단순한 외교적 요청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오랜 동맹의 충성도를 시험하는 잔인한 잣대이자 피를 흘릴 준비가 되어 있느냐고 묻는 무언의 압박이었습니다.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각국의 지도자들은 주판알을 튕기며 생존의 길을 모색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서울의 심장부, 최고 의사결정권자들이 모인 회의실은 숨막히는 침묵에 빠져 있습니다. 언론들은 한국 정부가 이란을 비롯한 중동 국가들과의 경제적 마찰, 그리고 막대한 석유 수입에 미칠 타격을 우려해 파병을 망설이고 있다고 연일 분석 기사를 쏟아냅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그들의 분석은 완벽하게 합리적입니다. 복잡하게 얽힌 중동의 지정학적 위기 속에서 섣부른 개입은 경제적 자살 행위나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는 사실이 있습니다. 지금 한국 정부의 수뇌부를 짓누르고 있는 진정한 공포는 텔레비전에 나오는 중동의 독재자들이나 치솟는 육아가 아닙니다. 그들의 뇌리를 떠나지 않는 것은 깊고 은밀한 기록, 보관소에 숨겨져 있는 6년 전의 서류 한 장입니다. 워싱턴에서 날아온 이 최후 통첩이 담고 있는 진짜 무게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시간을 정확히 6년 전인 2020년으로 되돌려야 합니다. 6년 전의 세계 역시 지금과 놀랍도록 비슷했습니다. 당시에도 호르무즈 해협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 같았고 강대국들은 좁은 바다 위에서 아슬아슬한 무력 시위를 벌였습니다. 겉으로는 평화를 호소하는 외교적 수사들이 오갔지만 수면 아래에서는 한치의 양보도 없는 치열하고 잔혹한 힘겨루기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한국 정부는 전 세계를 속이고 자국의 국회마저 눈을 가린 채 역사상 가장 아슬아슬한 도박을 감행했습니다. 당시 그들은 동맹국의 거센 압박과 중동 국가의 반발 사이에서 절묘한 줄타기를 하며 아무도 모르게 단 한 척의 군함을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바다 한가운데로 밀어넣었습니다. 그것은 공식적인 전쟁 기록에는 결코 상세히 쓰일 수 없는 그림자 속의 유령 작전이었습니다. 명령을 내린 자들은 안전한 벙커에 있었지만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적의 포구를 마주해야 했던 것은 이름 없는 젊은 수병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진짜 이야기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지금 서울의 정치인들은 6년 전 그 밤의 기억을 떠올리며 떨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결정이 2020년의 상황과는 전혀 다를 것이라는 사실을 누구보다 뼈저리게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법의 빈틈을 교묘하게 파고들어 벼랑 끝에서 아슬아슬하게 몸을 비틀어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전면전을 피하기 위한 외교적 마술이 통했던 시절이었습니다. 하지만 2026년의 호르무즈는 다릅니다. 이미 본토 전쟁이 주변국으로 번진 지금 회색 지대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번에 한국의 전투함이 다시 그 검은 바다, 호르무즈 해협에 진입한다면 그것은 단순히 국민을 보호하거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유연한 군사작전이 아닙니다. 그것은 돌이킬 수 없는 제3차 세계대전의 소용돌이를 향해 피 묻은 첫 발을 내딛는 것입니다. 2020년 1월
3일, 이라크 바그다드 국제공항에서 울려 퍼진 굉음 하나가 전 세계의 지정학적 지도를 갈기갈기 찢어놓았습니다. 무인기에서 발사된 미사일이 차량을 덮쳤고 그 안에는 이란 군부의 실세이자 혁명수비대 쿠드스군의 사령관인 가셈 솔레이마니가 타고 있었습니다. 중동의 그림자 사령관이라 불리던 그의 암살은 단순한 군사작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벌집을 걷어찬 것을 넘어 화약고에 횃불을 던져 넣은 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폭발의 아찔한 충격파는 불과 몇 분 만에 태평양을 건너 서울의 대통령 집무실까지 고스란히 밀려들었습니다. 이란은 즉각적이고 가혹한 피해 보복을 천명했습니다. 전 세계의 이목은 자연스럽게 폭 70km 남짓한 좁은 바닷길 호르무즈 해협으로 쏠렸습니다. 전 세계 석유 물동량의 20%가 통과하는 이 해협은 이란의 턱 밑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란이 분노하여 이 해협을 봉쇄하거나 지나는 상선들을 공격한다면 글로벌 경제는 단 하루 만에 마비될 것이 뻔했습니다. 카시야마는 그야말로 언제 터질지 모르는 거대한 시한폭탄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이 숨막히는 긴장감 속에서 미국은 동맹국들을 소집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주도의 국제해양안보구상, 이른바 호르무즈 호위 연합을 결성하며 전 세계를 향해 동참을 압박했습니다. 워싱턴의 메시지는 명확했습니다. 자유진영의 바다를 지키기 위해 군함을 보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압박의 최전선에는 오랜 군사 동맹국이자 중동 원유 수입 의존도가 절대적으로 높은 한국이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는 사실이 있습니다. 당시 한국 정부가 마주한 현실은 밖에서 보는 것보다 훨씬 더 절망적인 진퇴양난이었다는 점입니다. 한미 동맹은 한국 안보의 척추와도 같습니다. 미국의 파병 요청을 거절하는 것은 동맹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위험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렇다고 미국의 등 뒤에 서서 이란을 향해 총구를 겨누는 것 또한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이란은 오랜 기간 한국의 중요한 경제적 파트너였으며 무엇보다 수많은 한국의 건설사들과 기업들이 중동 전역에 진출해 있었습니다. 만약 한국 군함이 미국 연합군의 깃발 아래 호르무즈에 등장한다면 이란의 보복 타깃 1순위는 그곳을 지나는 한국의 민간 유조선들이 될 것이 자명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청와대와 국방부의 밀실에서는 밤낮 없이 격렬한 난상 토론이 벌어졌습니다. 정보기관의 보고서들은 하나같이 파멸적인 시나리오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파병을 하면 이란의 표적이 되고 파병을 하지 않으면 워싱턴의 분노를 사게 됩니다. 외교부의 전화통은 불이 났고 국방부의 장군들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명분과 실리, 동맹과 생존이라는 거대한 톱니바퀴 사이에서 한국은 완전히 짓눌리고 있었습니다. 미국은 피로 맺어진 동맹의 증명을 요구하며 시시각각 목을 조여왔습니다. 반면 이란의 외교관들은 비공식 채널을 통해 만약 한국이 미국의 군사 행동에 가담한다면 양국 관계는 돌이킬 수 없는 파국을 맞이할 것이며 끔찍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섬뜩한 경고를 보내왔습니다. 시계의 초침은 무자비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한국 정부에게 주어진 시간은 극히 짧았습니다. 어떤 선택을 하든 그것은 국가의 명운을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의 소용돌이로 몰아넣을 수 있는 독배와도 같았습니다. 과연 이 벼랑 끝에서 서울의 수뇌부는 어떤 결단을 내려야만 했을까요? 적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으면서 동맹국을 달래고 동시에 전장으로 군대를 보내는 방법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 해답은 아주 오래된 서류 더미 속에 숨겨진 날카로운 말장난 하나에 있었습니다. 2020년 1월 서울의 정치권은 완벽한 딜레마의 띠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었습니다. 미국의 강력한 호위 연합 참여 요구를 수용하려면 반드시 국회의 비준 동의를 거쳐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당시의 험악한 정치 지형 속에서 국회의 문턱을 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야당의 거센 반대는 불보듯 뻔했고, 여론조차 저 멀리 중동의 모래바람 속에 우리 젊은이들을 피 흘리게 할 명분을 전혀 찾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전공법을 택하여 국회에 비준안을 들이밀었다가는 끝없는 정치적 내전이 촉발될 위기였습니다. 게다가 미국 주도의 군사연합에 정식으로 태극기를 꽂는 순간 이란과의 관계는 그 즉시 파탄나고 우리 기업들은 엄청난 경제적 보복의 표적이 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시간은 무자비하게 흘러갔고 백악관의 압박은 턱 밑까지 다가왔습니다. 청와대 안보실과 국방부의 법무관들은 며칠 밤을 뜬 눈으로 세우며 수만 장의 법조항과 과거의 파병 결의안들을 이잡듯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바늘 구멍 같은 탈출구라도 아주 작은 법적 근거라도 찾아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들이 마침내 찾아낸 썩은 동아줄은 새로운 법안이나 위대한 외교적 타협이 아니라 무려 9년 전인 2011년에 작성된 낡은 문서 한 장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당시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에서 해적 퇴치 임무를 수행 중이던 청해부대, 그들의 파견 연장 동의안에는 눈에 띄지 않는 아주 작고 모호한 문구 하나가 숨어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 국민 보호 활동에 해당하는 경우 유사시 지시된 해역으로 이동할 수 있다는 단 한 줄의 조항이었습니다. 지시된 해역. 이 네 글자는 벼랑 끝에 몰린 정부에게 마법의 주문과도 같았습니다. 법학자들과 관료들은 이 모호한 문구를 극적으로 그리고 아슬아슬하게 해석하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청해부대의 작전 지역을 아덴만에서 호르무즈 해협까지 일시적으로 확대한다면 어떨까요? 그리고 그 파병의 목적을 미국 연합군 참여가 아니라 오직 한국 상선의 안전 확보, 즉 독자적인 국민 보호 활동으로 포장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나 진짜 이야기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한국 정부는 이 기발하고도 위험한 꼼수를 지체 없이 실행에 옮겼습니다. 국회의 험난한 비준 동의 절차를 완전히 건너뛰어버린 채 행정부의 직권만으로 작전 지역을 넓혀버린 것입니다. 그들은 워싱턴을 향해서는 마침내 우리의 전투함을 그곳으로 보내겠다며 굳건한 동맹의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테헤란을 향해서는 우리는 결코 미국의 지휘 체계에 들어가지 않으며 오직 우리 국민만을 지키는 독자적인 작전을 수행할 뿐이라며 은밀히 안심시켰습니다. 그것은 양쪽 모두를 만족시키는 동시에 사실상 양쪽 모두를 기만하는 역사상 가장 아찔한 외교적 줄타기였습니다. 언론과 방송은 이를 독자 파병이라는 근사한 이름으로 화려하게 포장하여 대서특필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완벽한 승리처럼 보였습니다. 피 흘리는 정치적 투쟁 없이 동맹의 의무를 다하는 심옒을 해냈고 이란의 끔찍한 경제 보복도 피하는 듯 보였습니다. 서울의 안락한 집무실에 앉은 자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위기를 넘겼다고 자축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이 완벽해 보이는 서류상의 승리 이면에는 너무나도 치명적이고 잔혹한 함정이 도사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법의 맹점을 교묘하게 파고들어 국회의 눈을 가리고 워싱턴의 압박을 부드럽게 넘기는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철저히 잊고 있었던 단 하나의 진실이 있습니다. 서류 위의 말장난으로 인해 하루아침에 뱃머리를 돌려야 했던 청해부대의 수병들은 이제 지구상에서 가장 위험하고 죽음이 도사리는 검은 바다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도 그 어떤 거대한 연합군의 보호막이나 정보 공유도 없이 철저하게 고립된 채 홀로 말입니다. 아덴만의 따뜻하고 비교적 평온했던 바다를 뒤로 한 채 육중한 회색 선체의 구축함이 뱃머리를 북쪽으로 틀었습니다. 칠흑 같은 바닷물 위를 가르는 이 배는 한국 해군의 자랑이자 아덴만 여명작전의 신화를 썼던 청해부대 소속의 함정이었습니다. 거대한 태극기가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지만 그 깃발 아래 선
젊은 수병들의 얼굴에는 그 어느 때보다 짙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들이 향하는 곳은 더 이상 해적들이 출몰하는 수준의 위험을 띠는 바다가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전 세계의 시선이 집중된 화약고, 언제 제3차 세계대전이 터져도 이상하지 않을 호르무즈 해협이었습니다. 서울의 정치인들은 독자 파병이라는 멋들어진 이름으로 이들의 임무를 포장했지만 현장에 있는 군인들이 뼈저리게 느끼는 현실은 전혀 달랐습니다. 우리는 동맹의 일원으로서 그곳에 가지만 동시에 동맹의 완전한 보호막 아래 있지도 않았습니다. 미국의 호위 연합에 정식으로 이름을 올리지 않았기 때문에 청해부대 함정은 미 해군 제5함대가 실시간으로 쏟아내는 최고 등급의 작전 정보와 감시 자산의 지원망에서 반쯤 벗어나 있었습니다. 즉, 세계 최강의 레이더망과 위성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받지 못한 채 제한적인 자체 탐지 능력에 크게 의존해야만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는 사실이 있습니다. 이 고독한 항해가 주는 진정한 공포는 정보의 부족 그 이상이었습니다.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 일대에서 끊임없이 무력 시위를 벌이며 자신들의 앞마당에 들어오는 모든 외국 군함을 잠재적 적으로 간주하고 신경전을 펼쳤습니다. 청해부대 함정이 해협에 진입하는 순간 그들은 미국의 최첨단 이지스함들 사이에서 홀로 떨어진 가장 크고 뚜렷한 표적이자 동시에 가장 공격받기 쉬운 먹잇감이 되었습니다. 적국의 레이더 화면에 이 낯선 함정은 얼마나 외롭고 취약하게 빛나고 있었을까요? 갑판 위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21살의 앳된 수병은 떨리는 손으로 소총의 가늠자를 만지작거렸고 노련한 해군 특수전전단 요원조차 쌍안경을 쥔 채 굽게 다문 입술을 풀지 못했습니다. 파도는 유난히 거칠었고 열대야처럼 끈적이는 바람 속에는 금방이라도 폭발할 것만 같은 짙은 화약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배 안의 조명은 전투 태세를 알리는 붉은 빛으로 바뀌어 있었고 모든 승조원들은 방탄복과 철모로 무장한 채 혹독한 근무 교대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진짜 이야기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겉보기에는 고요한 밤바다였지만 보이지 않는 전파와 음파의 세계에서는 이미 소리 없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이란의 혁명수비대 고속정들은 마치 어둠 속에 숨은 이리떼처럼 청해부대 함정 주변을 배회했습니다. 그들은 한국 구축함의 무선 통신망에 알 수 없는 주파수의 신호들을 끊임없이 쏘아보내며 교란을 시도했고 레이더망의 사각지대를 교묘하게 파고들며 언제든 공격할 수 있다는 무언의 압박을 가했습니다. 배 안의 전탐실은 시시각각 변하는 레이더 화면을 분석하느라 숨소리조차 내기 어려울 지경이었습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고립되어 있었습니다. 만약 지금 당장 교전이 벌어진다면 워싱턴의 동맹군이 즉각적으로 화력을 지원해 줄 것이라는 보장도, 서울의 정부가 이란과의 관계 단절을 각오하고 전면적인 교전 수칙을 허락할 것이라는 확신도 없었습니다. 모든 것은 현장의 함장과 수십 명의 승조원들이 짊어져야 할 몫이었습니다. 시계의 바늘이 깊은 새벽을 가리킬 무렵 함교의 고요를 깨는 날카로운 경고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전탐장의 다급한 목소리가 내 통신망을 타고 흘러나왔습니다. 미확인, 고속, 표적, 다수. 우리 함정을 향해 방위각 300도 방향에서 최고 속도로 접근 중. 그것은 평범한 어선도, 미군의 경비 정도 아니었습니다. 수면을 찢어버릴 듯한 엄청난 속도로 다가오는 여러 개의 붉은 점들이 레이더 화면을 가득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함장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혔고 방아쇠에 올려진 수병들의 손가락에는 잔뜩 힘이 들어갔습니다. 과연 저 어둠 속에서 달려오는 것들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망원경 너머로 적의 눈동자까지 또렷하게 보이는 좁은 거리. 방아쇠 위에 올려진 떨리는 손가락 하나만으로도 거대한 전쟁을 시작하기에 충분한 순간이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수면을 찢어버릴 듯한 굉음과 함께
붉은 점들이 빠른 속도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정체는 바로 그 악명 높은 이란 혁명 수비대의 무장 고속정들이었습니다. 작고 날렵한 선체에 대함, 미사일과 중기관총을 빽빽하게 탑재한 이 고속정들은 페르시아만의 늑대떼라 불리며 미 해군의 거대한 항공모함 전단조차 긴장하게 만드는 존재들입니다. 그들은 마치 먹잇감을 둘러싸는 포식자처럼 청해부대 구축함의 사방을 에워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는 사실이 있습니다. 이란 혁명 수비대의 진짜 목적은 당장 한국 군함을 격침시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지금 시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독자 파병이라는 모호한 깃발을 달고 이 위험한 바다에 들어온 한국 해군이 과연 방아쇠를 당길 배짱이 있는지, 아니면 그저 미국을 흉내내는 허수아비에 불과한지 그 얄팍한 미천을 시험하려는 잔혹한 도발이었습니다. 구축함의 함교에는 숨막히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레이더 화면에서 고속정들과의 거리는 점점 좁혀져 이제 육안으로도 그들이 뿜어내는 매연이 보일 지경이었습니다. 교전 수칙에 따르면 당장 경고 사격을 가하고 방어 무기를 가동해야 마땅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함장은 입술을 지식이며 그 어떤 무기 사용도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단 한 발의 총성이라도 울리는 순간 한국은 미국의 꼭두각시로 낙인 찍히며 이란과의 전면전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심연으로 추락하게 될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결코 먼저 쏠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무기력하게 당하고만 있을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그러나 진짜 이야기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총탄이 오가지 않았을 뿐 그 좁은 해협 위에서는 세상에서 가장 숨막히는 지능 싸움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함장은 무기 대신 거대한 구축함의 선체, 그 자체를 방패이자 창으로 사용하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는 조타수에게 고속정들의 이동 경로를 차단하는 아슬아슬한 회동을 지시했습니다. 만 톤에 육박하는 거대한 쇳덩어리가 바다 위에서 급격하게 방향을 틀자 집채만한 거대한 파도가 솟구쳐 올랐습니다. 이 인공적인 파도는 작고 가벼운 혁명 수비대 고속정들을 거칠게 밀어내며 그들의 진영을 무너뜨렸습니다. 포탄 대신 파도로, 화약 대신 배의 웅장한 몸집으로 적을 압도하는 피, 말리는 신경전이었습니다. 배갑판 곳곳에 엎드린 해군 특수전전단 요원들은 조준경 안으로 고속정 위에서 기관총을 겨누고 있는 이란 병사들의 얼굴을 똑똑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땀방울이 눈을 찌르고 심장이 터질 듯 뛰었지만 그들은 함장의 발포 명령이 떨어지기 전까지는 절대 방아쇠를 당겨서는 안 되는 초인적인 인내심을 발휘해야만 했습니다. 무력 충돌의 임계점을 넘나드는 이 잔혹한 춤사위는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한국 함정이 끈질기게 무력 사용을 자제하며 버티자 분노한 것인지 아니면 조급해진 것인지 알 수 없는 이란 고속정들의 움직임이 기괴하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한국의 인내심이 어디까지인지 확인하려는 듯 더 이상 물러서지 않고 상식적인 안전거리를 완전히 무시한 채 뱃머리를 돌렸습니다. 순간 이란의 무장 고속정 한 척이 갑자기 엔진이 터질 듯한 굉음을 내며 속도를 최대치로 끌어올리더니 청해부대 구축함의 측면을 향해 자폭하듯 똑바로 돌진하기 시작했습니다. 충돌까지 남은 시간은 단 몇 초. 함내에는 귀를 찢는 듯한 대공 방어 사이렌이 미친 듯이 울려 퍼졌습니다. 함장이 핏대를 세우며 전 승조원을 향해 충돌 대비를 절규하듯 외쳤지만 과연 너무 늦어버린 것은 아닐까요? 바다 위에서 장전된 포신이 불을 뿜기 직전이던 바로 그 시각,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서울의 굳게 닫힌 창문 없는 방 안에서는 말과 논리가 궁극의 무기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의 고속정이 청해부대 구축함을 향해 자폭하듯 돌진하던 그 절체절명의 순간, 전선은 비단 거친 페르시아만 바다 위에만 그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가장 치열하고 피말리는 전투는 대륙을 가로지르는
은밀한 전화선 하나를 사이에 두고 벌어지는 그림자 외교전이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는 사실이 있습니다. 군함이 적의 레이더망을 살피고 거대한 파도를 가르며 생존을 건 사투를 벌이는 동안 대한민국 외교부와 청와대 안보실의 밀실에서는 테헤란을 향한 미친 듯한 전화벨이 울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테이블 위에는 식어 빠진 커피잔과 구겨진 기밀 서류들이 널브러져 있었고 넥타이를 반쯤 풀어 헤친 고위 관료들의 이마에는 바다 위의 수병들 못지않은 굵은 식은땀이 비오듯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임무는 단 하나였습니다. 지금 당장 이란의 최고 위층을 설득해 바다 위에서 폭주하는 혁명수비대의 광기를 멈추는 것. 그리고 한국 군함의 존재가 결코 미국의 하수인으로서 첩보를 수집하거나 공격을 준비하기 위해 온 것이 아님을 필사적으로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외교관들은 보안이 유지되는 비공식 백채널을 총동원하여 테헤란의 핵심 관계자들과 연결을 시도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이란 측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갑고 노골적으로 적대적이었습니다. 이란은 한국이 결국 동맹국인 미국의 거센 압박에 굴복하여 호르무즈 호위 연합에 합류한 것이라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원종 이뻐, 푸, 강장입니다. 그들은 그 명백한 증거로 한국의 중무장한 전투함이 자신들의 영의 코앞까지 위협적으로 다가왔음을 매섭게 지적했습니다. 한국 측 협상단은 벼랑 끝에 선 심정으로 방어 논리를 펼쳐야만 했습니다. 우리는 결코 미국 주도의 연합군 지휘체계에 속해 있지 않다. 우리의 파병 목적은 오직 위험에 처할지 모르는 대한민국 국적의 상선과 선원들을 보호하는 것뿐이다. 지금 당장 바다 위를 보라. 당신들의 고속정이 그토록 극단적이고 위협적인 기동을 펼치며 충돌을 시도하고 있음에도 우리 군함은 철저히 통제된 인내심으로 단 한 발의 경고 사격조차 하지 않고 있지 않느냐며 절규하듯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나 진짜 이야기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이란의 협상가들은 결코 호락호락한 상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중동의 복잡하고 피비린내 나는 지정학적 체스판 위에서 수십 년간 뼈가 굵은 무자비한 전략가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한국 정부가 미국의 매서운 눈치를 보며 국내법의 빈틈을 이용해 교묘한 외교적 말장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미 날카롭게 꿰뚫어보고 있었습니다. 팽팽한 기싸움 속에서 한국의 외교관들은 자신들의 입에서 나오는 단어 하나, 문장 한 줄에 바다 위에 떠있는 수백 명의 젊은 생명, 나아가 국가의 거대한 경제적 명운이 송두리째 달려있다는 끔찍한 압박감을 견뎌야만 했습니다. 그들은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극도의 신중함으로 때로는 애원하듯 몸을 낮추고 때로는 강경하고 단호한 어조로 맞서며 이란의 뿌리 깊은 불신을 걷어내기 위해 사투를 벌였습니다. 보이지 않는 통신선 위로 오가는 단어 하나하나가 치명적인 미사일이었고 대화가 끊기는 침묵의 1초, 1초가 폭격기의 폭탄, 낙하 시간과도 같이 길고 끔찍하게 느껴졌습니다. 한국 측은 과거 수십 년간 거친 모래바람 속에서 양국이 함께 쌓아 올린 끈끈한 경제적 신뢰와 우방의 역사를 간절하게 호소하며 만약 이 사태가 우발적인 무력 충돌로 이어질 경우 양쪽 모두가 회복할 수 없는 천문학적인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논쟁 속에서 협상이 깊은 교착 상태에 빠지고 시간만이 무정하게 흘러가는 가운데 호르무즈 해협의 청해부대로부터 일촉즉발의 충돌이 임박했다는 다급한 비상 상황 보고가 서울의 지휘소로 날아들었습니다. 벼랑 끝에 몰린 한국 측 수석 대표는 마침내 수화기를 부서질 듯 꽉 쥐고 최후의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더 이상의 무모한 도발은 방어를 위한 우리의 독자적인 교전권 발동을 피할 수 없게 만들 것이며 만약 여기서 피를 흘리게 된다면 그것은 당신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결과도 아닐 것이라는 절박함이 묻어나는 최후 통첩이었습니다. 숨이 닿을 듯한 팽팽하고 무거운 긴장감이
좁은 회의실의 공기를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수화기 너머의 이란 대사는 무겁고도 기나긴 침묵의 심연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낡은 벽시계의 초침 소리가 마치 귓가를 때리는 천둥 소리처럼 회의실을 울렸습니다. 수십 초 같기도 하고 수십 시간 같기도 했던 그 영겁의 정적 끝에 마침내 침묵을 깨고 그가 조용히 입을 열어 내뱉은 한마디는 수화기를 들고 있던 협상 대표의 손을 떨리게 만들고 그 방에 있던 서울 수뇌부 전체의 등골을 뼛속까지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서울의 밀실에서 이란 대사가 내뱉은 얼음장 같은 경고가 수화기 너머로 울려 퍼지던 그 순간, 호르무즈 해협의 바다 위에서는 인간이 견딜 수 있는 인내심의 한계를 시험하는 끔찍한 사투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폭발할 듯한 굉음과 함께 구축함의 측면을 향해 돌진해 오던 혁명 수비대 고속정은 충돌 직전 불과 수미터를 남겨두고 기적처럼 뱃머리를 틀었습니다. 거대한 물보라가 청해부대 함정의 가판을 집어삼켰고 조타실의 유리는 금방이라도 산산조각 날 듯 요동쳤습니다. 그것은 피비린내 나는 공격이 아니라 한국 해군의 심장부를 향해 날아온 가장 잔인하고 조롱 섞인 경고장이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는 사실이 있습니다. 진짜 위기는 적의 고속정이 뿜어내는 매연이나 귓가를 때리는 도발의 굉음이 아니었습니다. 이라는 한국 정부가 워싱턴의 눈치를 보며 애써 포장한 그 독자 파병이라는 명분의 밑바닥을 집요하게 후벼 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한국 해군이 먼저 방아쇠를 당기는 순간 즉시 전면적인 보복 공격을 가할 구실을 찾기 위해 이토록 미친 듯한 춤을 추고 있었던 것입니다. 청해부대 함장은 핏발선 눈으로 레이더 화면과 창밖의 적들을 번갈아 노려보며 입술이 찢어지도록 피를 내며 분노를 삼키고 있었습니다. 훈련받은 본능과 해군으로서의 자존심은 당장이라도 한포의 안전장치를 풀고 저 오만한 적들을 바다 밑으로 수장시키라고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어깨를 짓누르는 것은 수백 명의 부하들의 목숨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내리는 단 한 번의 사격 명령은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조국을 전쟁의 불바다로 밀어넣고 전 세계 경제를 마비시킬 수 있는 거대한 나비 효과의 시작점이 될 터였습니다. 그러던 중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청해부대 구축함의 보호를 받으며 조심스럽게 호르무즈 해협을 빠져나가려던 한국 국적의 대형 화학물질 운반선이 갑자기 멈춰선 것입니다. 무전기를 통해 들려오는 민간 선장의 목소리는 공포에 질려 떨리고 있었습니다. 원인을 알 수 없는 엔진 고장, 수만 톤의 위험한 화물을 실은 배가 가장 좁고 위험한 해협 한가운데서 완전히 통제력을 잃고 조류에 휩쓸려 이란 영해 쪽으로 밀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진짜 이야기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이란 고속정들은 기다렸다는 듯 멈춰선 한국 상선을 향해 늑대떼처럼 달려들었습니다. 그들은 상선을 납포하여 자신들의 항구로 끌고 갈 완벽한 명분을 얻은 셈이었습니다. 만약 그들이 배에 올라타는 순간 수십 명의 한국인 선원들은 인질이 되고 한국 정부는 이란의 끝없는 협박에 굴복해야만 하는 치욕적인 상황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이제 청해부대에게 남은 선택지는 없었습니다. 그들은 이란 고속정들과 고장난 상선 사이로 거대한 함정을 밀어넣어야만 했습니다. 무기를 쓰지 않고 오직 배의 덩치만으로 적의 접근을 물리적으로 가로막는, 문자 그대로 살을 내어주고 뼈를 취하는 무식하고도 위험천만한 기동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이란 고속정들은 구축함의 위협적인 기동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오히려 한포의 사거리 안쪽까지 바짝 접근하며 노골적으로 조준선을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양측의 거리는 이제 100m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의 얼굴 근육이 일그러지는 것까지 또렷하게 보이는 거리에서 누구 하나라도 헛디디거나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작은 손짓 하나만으로도 수천 발의 탄환이 불을 뿜을 수 있는
그야말로 지옥의 벼랑 끝이었습니다. 상선의 엔지니어들이 땀범벅이 되어 엔진을 수리하는 몇 시간 동안 청해부대 수병들은 숨소리조차 내지 못한 채 사방에서 조여오는 적들의 포구를 온몸으로 받아내며 지독한 침묵의 전투를 벌여야만 했습니다. 과연 그들은 방아쇠를 당기지 않고 이 끔찍한 밤을 넘길 수 있을까요? 단, 한 발의 한 포, 소리도 울리지 않았고 밤하늘을 가르는 눈부신 섬광이나 거대한 폭발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숨막히는 침묵의 전투는 그 어떤 끔찍한 총격전보다도 우리 젊은 수병들의 피말리는 생명력을 무섭게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거대한 유조선과 늑대떼 같은 이란 고속정들 사이를 억지로 비집고 들어간 청해부대 구축함은 그 거대한 강철의 몸뚱이 자체를 하나의 거대한 방패로 삼았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는 사실이 있습니다. 바다 위에서 수만 톤의 거대한 군함으로 움직이는 표적을 가로막는다는 것은 육지에서 자동차로 길을 막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끔찍한 공포라는 것을 말입니다. 브레이크도 없는 바다 위에서 칠흑 같은 어둠을 뚫고 수십 미터 간격으로 배를 밀착시키는 것은 그 자체로 미친 짓이었습니다. 함교의 조타수는 식은땀으로 제복이 흠뻑 젖은 채 조타기를 움켜쥐었고 갑판 위의 수병들은 당장이라도 눈앞에 적이 쏘아 올릴 적외선 조준경의 붉은 점을 온몸으로 받아내고 있었습니다. 중동의 살인적인 열대야 속에서 방탄복을 껴입은 특수전전단 요원들의 숨소리만이 거친 파도소리와 섞여 맴돌았습니다. 고장난 상선의 기관실에서는 땀범벅이 된 민간 선원들이 사색이 되어 엔진을 고치기 위해 사투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1분이 1년처럼 느껴지는 지옥 같은 시간. 이란 고속정들은 사냥감을 빼앗긴 분노를 표출하듯 구축함의 선체를 아슬아슬하게 스치며 기관총의 포신을 위아래로 까딱거리는 섬뜩한 도발을 이어갔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고출력 탐조등을 켜서 한국 수병들의 눈을 멀게 할 듯 쏘아대며 신경을 긁어댔습니다. 그러스 인상곡궁 강공사정서 이만이 그 누구라도 공포에 질려 방아쇠를 당길 수 있는 인간의 한계를 시험하는 고문과도 같았습니다. 그러나 진짜 이야기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장장 3시간에 걸친 피말리는 대치 끝에 마침내 금운 무전기를 타고 상선의 선장이 외치는 기적 같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죽어있던 상선의 심장이 다시 요동치기 시작했고 거대한 스크루가 무거운 물살을 가르며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구축함은 상선을 자신의 거대한 그림자 안에 품은 채 조심스럽게, 아주 조심스럽게 호르무즈 해협의 가장 좁은 협곡을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란의 고속정들은 끝까지 그들의 꼬리를 물고 유령처럼 따라붙었지만 인내심의 한계를 넘어선 한국 해군의 철통 같은 방어선을 끝내 뚫지는 못했습니다. 마침내 보이지 않는 위험구역의 경계선을 넘어섰을 때 동쪽 하늘 너머로 붉은 여명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밤새 바다를 공포로 몰아넣었던 이란 고속정들은 아쉬움을 뒤로한 채 뱃머리를 돌려 거친 물보라와 함께 시야에서 사라졌습니다. 갑판 위의 수병들은 그제야 참았던 숨을 토해내며 총기 안전장치를 채웠고 함장 역시 굳게 쥐고 있던 조타실의 난간에서 손을 떼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단 한 방의 총성도 없이 제3차 세계대전의 도화선이 될 뻔했던 끔찍한 위기를 넘긴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수병들이 서로의 어깨를 두드리며 지옥에서 살아 돌아온 것을 축하하고 있을 때 통신실에 굳게 닫힌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사색이 된 통신관이 손에 붉은 도장이 찍힌 1급 비밀 전문을 들고 함장을 향해 뛰어왔습니다. 본국 국방부에서 날아온 긴급 암호 통신이었습니다. 태양이 떠오르고 모든 위협이 물러갔다고 믿었던 바로 그 순간 전문에 적힌 단 한 줄의 명령은 함장의 피를 차갑게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임무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아침 햇살이 바다를 비추고 호르무즈 해협에 숨 막히던 밤은 마치 한바탕 끔찍한 악몽처럼 흩어졌습니다. 무사히 작전 해역을 빠져나온 청해부대 수병들은 마침내 안도의 숨을 내쉬었지만 그들을 기다리고 있던 것은 승전보를 울리는 영웅의 환영식이 아니었습니다. 본국에서 날아온 임무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전문의 진짜 의미는 그날 밤 바다 위에서 겪었던 모든 일들을 영원히 무덤까지 가져가라는 서늘한 함구령이었습니다. 고국으로 돌아온 수병들은 철저한 보안 서약서에 서명을 해야만 했고 그들이 피를 말리며 지켜낸 끔찍한 진실은 깊고 어두운 기밀문서 보관함 속으로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텔레비전과 신문지상에서는 화려한 찬사가 쏟아졌습니다. 서울의 정치인들과 언론은 정부의 독자 파병 결정을 외교와 안보를 모두 잡아낸 천재적인 신의 한 수라고 치켜세웠습니다. 미국 주도의 연합군에 얽매이지 않아 이란의 경제적 보복을 피했고 동시에 동맹국인 미국에는 군함을 보냈다는 명분을 세워 한미 동맹의 굳건함을 증명했다는 것입니다. 표면적으로 그것은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완벽한 승리를 거둔 교과서에 남을 만한 외교적 마술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는 사실이 있습니다. 역사는 2020년을 찬란한 외교적 승리로 기록했지만 그 배에 타고 있던 수병들은 자신들이 단지 운이 좋아 호랑이 아가리에서 간신히 빠져나왔을 뿐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알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국회의 감시를 피해 법의 맹점을 교묘하게 파고들었던 그 위태로운 파병 결정은 수백 명의 젊은 생명들을 아무런 방패막이 없이 사지로 내몰았던 무책임한 도박이었습니다. 진정한 문제는 단 하나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중동의 뇌관은 여전히 불을 뿜을 준비를 하고 있었고 우리의 경제는 여전히 그 위험한 바닷길에 목숨을 걸고 있었으며 법과 제도의 구멍은 인질 처방으로 덮여버렸습니다. 침묵을 강요받은 수병들은 밤마다 그날의 붉은 레이더망과 적의 포구를 떠올리며 외상 후 스트레스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국가가 그들의 생명을 판돈으로 삼아버린 룰렛 게임에서 우연히 구슬이 안전한 곳에 떨어졌을 뿐인데 세상은 그것을 실력이라고 포장하며 환호했습니다. 얇은 살얼음판 위에서 위태롭게 춤을 추며 얻어낸 평화. 그것이 2020년 대한민국이 손에 쥔 트로피의 진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진짜 이야기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덮어둔 상처는 안에서부터 토자 터지기 마련이고 역사는 언제나 청산되지 않은 과거를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되돌려줍니다. 땜질식 처방으로 무마했던 법적, 외교적 모순들은 수면 아래에서 거대한 괴물로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갈등은 결코 끝나지 않았고 호르무즈 해협의 파도는 다시금 검은 분노를 머금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6년 전에 그 아슬아슬했던 밤을 까맣게 잊은 채 일상의 평온을 누렸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들은 정치적인 마술쇼로 6년이라는 시간과 얄팍한 평화를 샀습니다. 하지만 모든 화려한 마술은 결국 그 속임수가 들통나고 막을 내리기 마련입니다. 6년 동안 묵혀두었던 진실의 청구서가 이자가 잔뜩 붙은 채 서울을 향해 날아들고 있었습니다. 피비린내 나는 그 청구서를 온전히 마주해야 할 끔찍한 시간이 바로 지금 이 순간 찾아왔습니다. 이제 다시 2016년, 지금 우리가 숨쉬고 있는 현재로 돌아옵니다. 오래된 체스판이 다시 차려졌지만 이번에는 그 규칙이 붉은 피로 쓰여 있습니다. 6년 전처럼 모호한 외교적 수사나 영리한 법적 말장난이 통할 공간은 단 한 치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미국은 호르무즈 호위 연합에 한국이 즉각적으로 참여할 것을 강요하고 있고 이란 본토에는 이미 전쟁의 불길이 번지고 있습니다. 텔레비전 뉴스에서는 국방부 관계자가 나와 과거에 동의하는 동일하지만 지금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지는 종합적으로 검토해봐야 한다며 진땀을 흘리는 모습이 반복해서 방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는 사실이 있습니다.
정부가 말하는 그 종합적인 검토라는 단어 이면에는 6년 전 자신들이 파놓은 함정에 스스로 빠져버린 자들의 끔찍한 공포가 숨겨져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2020년 그들은 국민보호라는 명분 아래 작전 지역을 일시적으로 확대하는 꼼수로 위기를 넘겼습니다. 만약 지금 그 낡고 위험한 카드를 다시 꺼내든다면 그것은 과거와 같은 아슬아슬한 줄타기가 아니라 불길이 치솟는 전면전의 한복판으로 우리 군함과 젊은이들을 던져넣는 문자 그대로의 참전을 의미합니다. 과거의 정치적 결단이 현재의 목을 조르는 완벽한 올가미가 되어 돌아온 것입니다. 6년 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고 얄팍한 속임수로 덮어둔 대가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2026년의 대한민국을 덮치고 있습니다. 그들은 피를 흘리지 않고 평화를 샀다고 자부했지만 사실 그것은 평화가 아니라 잔혹한 이자가 붙는 거대한 빚이었습니다. 그러나 진짜 이야기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텔레비전 화면 속 정치인들이 책임을 회피할 명분을 찾느라 서류 더미를 뒤적이는 이 순간에도 바다 위에는 또 다른 젊은 수병들이 차가운 소총을 움켜쥐고 서 있습니다. 6년 전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적의 포구를 온몸으로 마주했던 그 이름 없는 영웅들은 이제 어디에 있을까요? 그들이 피말리는 침묵과 희생으로 지켜냈던 평화는 결국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리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역사로부터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채 또다시 우리 젊은이들의 목숨을 세계 강대국들의 무자비한 이권 다툼 속에 판돈으로 밀어넣으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몇 시간, 어쩌면 며칠 안에 서울의 밀실에서는 또 한 번의 운명적인 결정이 내려질 것입니다. 그 결정이 어떤 것이든 6년 전처럼 모두를 속이고 무사히 빠져나오는 기적은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의 검은 파도는 이미 피를 원하고 있고 전쟁의 톱니바퀴는 누구도 멈출 수 없는 속도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6년 전 청해부대의 수병들은 기적적으로 살아남아 침묵 속에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밤 다시 한번 호르무즈 해협에 끔찍한 전쟁의 사이렌이 울려 퍼질 때 서울의 생사 여탈권을 쥔 자들의 결정은 우리 함대를 어디로 이끌게 될까요? 평화는 전쟁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평화는 누군가의 지독한 침묵과 식은땀, 그리고 호르무즈 깊은 바다에 영원히 가라앉은 진실들로 간신히 쌓아 올린 위태로운 유리탑일 뿐입니다. 역사는 결코 반복되지 않습니다. 단지 우리가 외면하고 해결하지 않았던 문제들을 안고 가장 잔인한 모습으로 복수하러 돌아올 뿐입니다. 과연 오늘 밤에는 우리가 편안하게 잠들 수 있도록 또 어느 누군가가 캄캄한 바다 위에서 방아쇠에 손가락을 건 채 지옥 같은 시간을 견뎌내야만 하는 것일까요?